급변의 시간, 대선과 경제의 충돌 진행을 맡은 권다영입니다. 12월 3일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방송이었었는데요. 그로부터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제적인 뉴스가 정말 많았고 정치적인 뉴스는 더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대선을 딱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 좋을지 대선의 흐름과 경제적인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정말 빠르게 후보를 확정 지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빠르게 대권 후보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정해진 이야기죠. 대권 후보로서의 스텝을 잘 밟고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파기환송심 또 이례적으로 빠르게 날짜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권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국민의힘입니다. 5월 3일 오늘입니다. 오후 2시부터 전당대회를 열고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0일, 11일이면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죠. 단일화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들마다의 지금 경제 공약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타이틀로 내놨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AI에 100조를 투자한다.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외쳤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솔깃하실 단어일 것 같은데요. 그 외에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부동산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전에 민주당의 그 전략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후보의 공약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 강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나 산업 전략은 AI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GTX라든지 노인복지 강화 이야기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상자산 부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크립토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상자산 비서관을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라든지 1인 가구 중심의 전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동훈 후보 함께 살펴보시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나 AI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5개 권역에 설치하겠다라고 합니다.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 조직인 미래전략부도 신설한다라고 하고요. 상속세, 근로소득세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재초안을 폐지한다.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규제 완화입니다. 국민의힘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진행해왔던 부동산 기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후보의 공약을 봤는데요. 약간 비슷한 것들이 눈에 띄시죠? 이걸 모건 스탠리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모건 스탠리에서 본 여야 경제 정책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AI 및 기술 투자 확대입니다. 이제 산업적인 전략 자체가 AI로 갔기 때문에 어떤 후보든 AI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적게는 100조, 많게는 200조의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AI 예산안을 보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 확대입니다. 이것도 민주당에서 약간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흐름인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자본시장과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꽤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들이 다른지 앞으로의 대선 흐름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정치적인 공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대선을 한 달 남겨둔 가운데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경제방송에서는 뵙기 참 어려운 두 분을 모셨거든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아마 두 분도 경제 채널에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생소하긴 합니다. 아, 생소하실까요? 네. 그래도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모셨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나온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숫자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게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특히나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준우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네. 지금 이번 이제 대선 자체는 사실 예정이 없던 그런 이제 대선이죠. 그래서 이 대선 자체가 이변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대선을 치르면서 이제 국민의힘 경선, 민주당 경선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8강, 4강, 2강으로 하면서 서로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좀 시선과 눈과 귀를 잡아끄는 그런 경선을 했다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있는 민주당 측에 있는 경선은 사실상 경선 후보가 너무 압도적이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경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주목을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전체 후보 중에서는 좀 가장 앞서 있는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외부에 있는 이제 분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죠.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빅 텐트를 친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 견주었을 때 경쟁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이변 카드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낙연 전 민주당 적통을 가장 가진 호남에서 적통을 할 수 있는 이낙연 이제 전 국무총리죠. 그분도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그분도 이제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빅텐트에 합류하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진행되다 보면 아마 이준석 후보도 빅텐트에 합류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경선 최종 후보가 한 명이 정해집니다. 한 명이 정해지면 아마 다음 주 이제 5월 11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와 한덕수 후보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 등등 이렇게 범보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재명의 정권이 탄생한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그랜드 빅텐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사실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파기환송 좀 예측을 했었는데 많은 이제 언론이나 법조인들이 파기환송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또 분위기라든가 또 사법부에서 민주당의 우호적인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10명 10대 2로 해가지고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빅텐트 간의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대 빅텐트로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파기환송도 이례적으로 좀 나왔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주장을 그대로 모두 담아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우선은 이재명 체제의 탄생을 이제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체제를 왜 막아야 하는지부터 좀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지금 대선 후보가 그렇게 주요한 인물이었나?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였었죠. 그런데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고 성남 시민들께서 이재명이 시장이었을 때를 경험하고 경기도지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끌어주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권력의 힘으로써 무슨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만들었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는 서울 시민이냐? 나 경기도민이다. 나 되게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이란 말을 경기도민들이 직접 이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체제를 경험했던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재명 독주 체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주당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입니다. 민주당 당원이 110명이 아닙니다. 110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서 80%에서 90% 가까이 당선이 되신 건데요. 이거는요, 이재명이 내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셨다. 근데 저는 국민께서 그렇게 선택을 압도적으로 하기에는 이번에 내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조기 대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고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속보가 나갔을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 이제 개인 유튜브 방송을 키면서 국회를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이 계엄을 중지할 수 있고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국회 앞으로 많이 모여주셨고 정말 계엄군의 총불이 앞에서 그것을 몸으로 다 막았습니다. 계엄군, 현장에 나갔던 계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들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지시켰다. 이건 국민들이 모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국민이 만들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네. 지금 한덕수 이제는 전 국무총리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였는데 다 외부 사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입장 표명이 명확하지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부득이하게 입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당에서 후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당 정치입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그때그때 마치 스카우트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보시면서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확실히 입장차가 확실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른 게 바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걸 이재명 후보가 코멘트를 좀 직접적으로 내놨습니다. 아쉬운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발언 함께 보고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제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는 않았으나 결국에는 이제 국민에 대한 코멘트를 좀 내놓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되게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일단 이 부분은 이경 대변인께 먼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 대법원의 판단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제가 느꼈던 것은 기득권이었습니다. 네. 기득권의 그 쇠사슬 같은 경우가 단단히 견고하구나.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든지 지키고자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예견은 했었고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파기환송이다. 그래서 파기환송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파기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후에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된 이후에도 이 부분을 계속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건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판이 계속 가능하다라고 네. 죄송합니다.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대선까지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민주당의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놓고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51% 박스권. 50% 박스권. 대선 후보가요.
어떤 후보와 여론조사라도 50% 박스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당선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영향이라도 행사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파기환송 때 보면은 전원합의체 내부 규정에서도 따르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내부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규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 위해서는 10일 전에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내부 규정에 있는데 단 2시간 만에 했습니다. 2부 소부에 배당을 하고 단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에 배당을 했다라는 것은 지정을 했다는 것은 이상한 거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한다라고 내부 규정에 되어 있는데 벌써 그냥 2번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2번을 했다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7만 페이지 마지막으로요. 7만 페이지가 2심에서의 결정문이 7만 페이지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9일 만에 이렇게 다 분석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뭐 324페이지를 1시간당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결론이냐면 9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동안 봤을 경우에 1시간당 324페이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결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방송에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들의 정치 관여도가 좀 많이 높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국민들께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기사화가 많이 되는 게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이준호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법원이 너무나 빠르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게 파기환송으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빠르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게요. 지금 이제 633 원칙 있지 않습니까? 633 원칙이라는 게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심과 2심에서 30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네. 이제 3년 가까이 된 건데 거의 이제 2년 반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3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쟁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에 이제 사건이 넘어왔을 때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장 한 명, 대법관 한 명당 밑에 있는 재판 연구관들이 많으면 5명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쟁점이 이미 오랫동안 30개월 동안 다뤄졌기 때문에 쟁점 정리는 확실하게 된 거고 또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고 이미 공직선거법 관련된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또 하나 재판 연구관들이 이미 검토로 의견을 다 내서 버전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핵심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모여서 12명이 모여서 판단한 건데 이거는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지 않도록 이미 1심과 2심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판관들은요 경력이 30년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30년 이상 된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면 그 소설책 보다든가 신문 본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6만 페이지 기록을 다 보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절반 가까이가 사진이나 시각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텍스트로 된 거는 굉장히 그보다 훨씬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30년 동안 사건 기록만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핵심을 파악하고 구성을 하고 정리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훌륭히 잘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법관이라는 것은 그중에서도 에이스 오브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건 기록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제가 보기에 아마 2번 정도는 검토했을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지 않다는 게 뭐냐면 3개월 안에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안에 한 거에 대해서 빠르다고 얘기한 것은 법에서 3개월 안에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빠른 거겠습니까? 법에 준수해서 판단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 2심에서 오히려 재판을 지연하면서 쟁점 정리가 잘 됐다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잘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뜻이 따로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재판부의 어떤 판단 결과를 좀 불복하는, 그러니까 대법원의 이제 결과를 불복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 재판 뭐 합니까? 전부 다 여론조사하면 되죠. 여론조사해가지고 모든 범죄자라든가 피고인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맞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재명 법 따로 있고 국민법 따로 있는 거 이거 아무도 네.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3개월이라는 그 맞췄고 국민의힘이라는 그러니까 국민이란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코멘트 주셨는데 네.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봤지만 네. 거기에서 험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내려와라. 그럼 정말 내려갈 결심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빠르다라는 것이 우리 그 대변인께서 3개월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3개월을 지켰다라는 주장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대법원에 소부에 배당을 하고 논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전원합의체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주요 쟁점 재판 같은 경우는 넘기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2시간 만에 그냥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시간 만에 넘긴 것,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 자체가 대법원의 내부 규정에도 맞지 않게끔 넘겼다는 것이 빠르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대법원 30년의 경력을 가진 이제 대법원 재판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루에 8시간씩 쉬지 않고 본다고 한다면은 1시간당 조금 전에 저는 쉬지 않고 자지 않고 9시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루에 8시간을 본다면 1시간당 1000페이지 가까이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조차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겁니다. 김문기가 골프를 쳤느냐. 국토부에서 공문에 대해서 압박이었냐 협박이었냐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마치 7만 페이지 가까이 2심에서 그러니까 무죄를 준 2심에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1심 판결문을 거의 베끼다시피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의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문점에서는 후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민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로 들어볼까요? 지금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1심에서는 전체 숲을 봐서요.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이 사진 같은 경우 사진이 조작됐다. 그 말이 어떻게 유권자에게 전달되냐면은 그 사진이 조작됐기 때문에 결국은 김문기가 골프 친 적이 없다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유권자한테 의도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표심을 얻기 위한 발언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국토부의 협박 발언도 국토부에서 협박을 이제 안 했다고 국토부 공무원과 성남시 공무원이 나와서 협박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심에 가면요. 이걸 또 한 번 더 불러요. 2심 재판부가 더 불러서 더 많은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어봤는데 결국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심보다 더 강화된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이걸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잘게 쪼개서 이제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3심 대법원에서 했던 얘기가 2심의 어떤 재판부가 잘게 쪼개서 분열시켜서 이거를 의미를 왜곡했다라고 사실 상급심이 하급심한테 왜곡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단어를 조심히 쓰는데 2심 재판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왜곡시켰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무만 보니까 산에서 보면 이 나무는 단풍나무니까 이 산은 다 단풍만 있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전체를 보니까 이 소나무만 있는 이제 산이었던 거예요. 단풍은 단 한 그루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시켜서 본 것과 전체적으로 본 것 이 차이는 1심에서 3명이 전체적으로 봐야 돼 얘기를 했고 대법원에서 10명이 전체적으로 봐야 돼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3명이 전체적으로 봐야 돼 얘기를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2심에 있던 3명 그리고 대법원에 2명, 5명 정도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13명과 5명 비교하면 법원들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수의 판단이라고
이 다수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게 쪼개서 또다시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초만 네. 간단하게 그냥 네. 김문기 골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가 있냐면 도대체 골프가 뭐고 김문기 씨가 뭔데 지금 이렇게 내란 이후 조기 대선이 나오는데 마치 사진을 편집해서 쪼갠 거는 그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가 골프를 쳤다, 아니 치지 않았다, 친 것 같아 보인다. 이게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이 골프와 김문기 씨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김문기 씨와 골프로 이렇게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발목 잡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거짓말했으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대선에 나올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처벌을 하겠다고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 거지요. 김문기 씨와 관계가 지금 중요하지 않지요.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팩트를 조금 모른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진을 잠시만요.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사진을요 그때 제가 확대해서 드린 모른다는 사안이니까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유죄라고 그것이 보는 아니고 겁니다. 네, 성남시장이었을 땐 몰랐고 나중에 백현동이나 대정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나중에는 알았다. 그런데 이거는 몰랐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이거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만 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팩트에 좀 오류가 있는 말씀을 제가 자, 드렸다 팩트를 말씀을 오류가 있으니까 드리고요. 제가 번부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다음 또 질문해야 되니까 네.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권자한테 어떻게 보였냐면은 김문기랑 골프 치지 않았다. 그걸로 해석되게끔 의도적으로 사진을 조작이라고 말을 했단 거예요. 근데 사진은 실제는 확대해서 의미가 달라진 게 아닌데 조작을 했다는 것은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한테는 사진 조작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해서 김문기랑 골프 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표심 얻으려고 했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10여 겁니다. 명이 넘는 사람들인지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단체로 찍은 사진에서 4명만 잘라가지고 그걸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김문기 씨가 들어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걸 가지고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의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왕자 쓰고 토론회 나오면서 우리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손해 본 적 없다. 이렇게 한 적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모님 시장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은 싹 잊고 나서 오직 김문기 골프 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으니까요.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더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이로 인해서 대선 가도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 이후입니다. 대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면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이 과연 계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헌법 84조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에 의한 죄에 의하지 않고서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이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계속 진행에 대해서 선고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거기다 다수 의견은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의 어떤 직위 재임 기간 중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는 내란과 외환죄만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봄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다수 의견인 거고, 심지어는 민주당 쪽에 있는 좌파 이제 법조인이라고 부르는 임지복이라는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본인이 해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특권을 좁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넓게 해석하게 되면 남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좁게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멈출 수 있는 명분이 없고 재판이 진행돼서 선고가 난다 그러면 유죄다 그러면 대통령의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임지범 교수가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 있는 로스쿨 교수들도 법학계 인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마치 새로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정리가 안 된 것처럼 얘기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이재명 후보를 만약에 대선 후보로 표를 행사해서 찍었다. 그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한 번 대선을 하면 한 8천억이 들거든요.
8천억을 또 드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3개월 뒤에 당선 무효형의 유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8천억에 또 세금이 들어가고 또 국정공무의 사태가 또 생기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서 또 다시 입법을 해가지고 이거를 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어떤 재판에 대해서는 중재하다는 입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들 말대로 문제가 없다면 입법할 이유가 없죠. 근데 자기들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지은 재판 5개에 대해서는 중지라는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무리하다고 바로. 네. 저는 뭐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장하고 싶으신 부분, 그리고 주장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법밖의 인사들을 말씀을 주시면서 재임 기간일지라도 이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재판이 이어진 경우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밖의 인사가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근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법밖의 인사들이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그 주장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 주장도 아주 팽배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논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마치 좀 회방을 놓는 듯한 분위기로 읽혀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부 그럼 이 헌법을 개헌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위 이 재판에 재직 중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소추에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재판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또 반대적으로 같은 입장이지만 반대적으로 그냥 헌법 제84조를 개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죄가 분명히 나올 사안이다. 이번에 특이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아주 무리하게 법도 어겨가면서 사내 내규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바꾸면서 결과를 바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질 것이 이 정도 사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이제 아주 자그마한 말꼬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법에서 이제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 가지고 유죄가 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지금 내려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요. 기소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내려보냈으면 그 다시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선돼도 3개월 내에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꼬리 잡는다고 폄훼시켜서 작게 얘기할 부분입니까? 3개월짜리 대통령 국민이 뽑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본인이 가진 사법 리스크가 강 건너에 있을 때야 그렇게 여유 있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등에 떨어진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한 얘기가 대법원장들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신 있고 문제가 없다면요, 대법원장 탄핵을 왜 합니까? 대법원의 선고를 지금 불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 우리는 바로 20분 만에 승복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승복 메시지를 냈었는데 대법원에서 나온 판단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로 불복하는 선명을 냅니다. 그리고 10명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참 황당한 일이고요. 또 하나 지금 박진영이라고 지금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는 삼권 분립은 막을 들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공화정 아닙니까? 왕조 시대를 거쳐서 공화정이라는 이런 어렵게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든 공화정,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이걸 다시 돌려서 왕정 체제로 가자는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름 끼친다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내란이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당의 대통령께서 그걸 일으켰어요. 국민의힘의 대통령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켰고, 조기 대선이 대한민국 2025년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소름 끼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현실이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얘기하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수사 들어가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말 그 특징적인 게 하나가 불법 선거사무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것을 같이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요, 지난 대선 비용 국민의힘 측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국민들께 다시 반환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왜 국민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 내 많은 그룹 중에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계속 다른 방송에서 말씀 주신 걸 들었는데요. 한 사람의 개인 의견입니다. 민주당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공격을 하시느냐? 민주당 전체 의견은 흠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 의견 한 사람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무숲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넓게 보시고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뉴스가 막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이 갈 가능성 퍼센테이지로 숫자로 본다면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한 민심이 리셋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셋.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40% 박스권이었었거든요. 사실 이제 야당으로 입장에서 보면요, 그 집권 여당에 있는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러면 그 국민 지지도가 야당에 다 쏠립니다. 네. 그러면서 50%로 넘어가는 게 정상적인데 그러지 않고 계속 40% 박스권, 그러니까 30% 박스권에다가 40%로 올라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확장성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호남에서 그렇죠. 호남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이제 대선 경선할 때 민주당에서 경선했을 때 이낙연 후보라 경선했었는데 호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졌습니다. 그때 이제 광주, 이제 전남, 전북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겼었는데요. 지금 호남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출마할 때 받았던 지지율,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호남에서 굉장히 높은 압도적인 지지였었는데 지금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꼭 이재명이 하는가, 이재명이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표를 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번에 경선할 때 호남권을 이제 세 번째 했었거든요. 그때 호남권에서의 이제 투표 참여율도 네 군데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5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호남권에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뭔가 불안감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더 느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불복하는 이런 언행들을 계속하는 분들이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뿐만 아니라 민영배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심판하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정진욱 의원은 대법관을 탄핵하자, 최기상 의원은 마찬가지로 대법관을 탄핵하자. 이렇게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대법원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성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법 따로 국민의 법 따로 있는 걸 용납하지 않는 국민들은 아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실 거다 그래 봅니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경영 대변님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영향이 갈 가능성 몇 %라고 보십니까? 그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고 뉴스만 아니면 많이 나오면 좋다라는 말씀 그쵸. 많이 하시죠. 예. 아니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많이 언급이 되고 그러면 이슈화되고 그러면은요 기억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 대선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 철학은 어느 정도나 겸비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후보구나라는 것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론회를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토론회를 직접, 그러니까 대표나 사장들과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전문가들과 같이 거기서 현장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저희가 홍보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홍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백현동이나 김문기, 골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아니 도대체 국토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한테 무슨 협박을 압박을 했다는 거야. 국토부에서 그 용지 변경, 백현동 용지 변경의 공문을 20차례 넘게 보냅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협박이나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었겠네. 이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호남 말씀 주셨습니다.
호남에서 52%의 이제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경선에서 52% 참여가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득표율이 9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호남에서 불안감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투표율은 어떠신가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에 대해서 모든 후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숫자로 말씀드려도 반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아까 40% 말씀 주셨는데요. 검색해 보십시오. 50%입니다. 네, 네, 제가 좀 50%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 얘기하셨는데 공무는요 국토부가 그냥 보낸 거 아닙니다. 성남시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답신으로 보낸 거지 국토부가 해라 해서 보낸 거 아닙니다. 해도 되냐 하니까 해도 된다 저기에 판단하라고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답변해야죠. 그렇게 해서 답변이 많아진 거 가지고 네. 마치 국토부에서 압박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굉장히 왜곡한 거다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팩트 짧게요. 그 말씀을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네. 성남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토부가 한 거다. 그 숫자를 마치 국토부가 협박하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로 왜곡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선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선에 대해서 근원적인 거는 이겁니다. 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왜 대선 주자로 만드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얘기가 많이 됐었지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당원 당규를 바꿉니다. 뭐냐? 기소된 사람 원래는 전당대에 출마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당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사람에서 바꿔요. 이재명 후보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된 사람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바꾼 거는 민주당 본인입니다. 일극 체제 속에서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꾼 거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결국은 대선 주자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사법 리스크를 안 만들었다면 이런 논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위험한 위태로운 그런 후보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뭐 엉뚱한 데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팩트 짧게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질문을 해서 공문을 국토부에서 보낸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한 24건의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24건의 공문이 성남에서 다 질문한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아니다. 그런데 한두 건의 일부 건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성남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오독을 하시는 거고 오해를 받으시게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게끔 발언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법 리스크 이제 지겹습니다. 진짜 사법 리스크 지금 자당의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관심 없어서 몰랐는데 자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 경선 토론을 통해서 네. 본인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전가 유범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건 사법 리스크입니까? 아니면 점가 리스크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을 제가- 전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과 말씀드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건 형사적인 전과는요 검사 사측입니다. 음주운전입니다. 그런 분하고 노동운동을 하신 분하고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한 거하고 어떻게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전가 유범이 정말 모두 노동운동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운동하다가 된 전가 것들입니다. 유범이 모두 노동운동은 이거는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니 검사 그 한동훈 사칭하고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 사칭하고요. 네, 일단- 그다음 음주운전하고요. 네. 총각 사칭하고까지 모든 국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본인이 실체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분인데 네. 이런 분하고 노동운동 하신 분하고 비교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사법 리스크 우선은 네. 팩트. 최근에 경선 과정에서 나온 거고 정가 유범이 모두 노동운동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명확하게 하시고 이 다음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코멘트들 양쪽으로 들어봤고요. 김문수 후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후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어느 분께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제가 국민의힘 대변이니까 어느 특정 후보를 뭐 언급한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이재명 정권 출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지금 다 몰려 있거든요. 그게 방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빅텐트 방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후보 중에서 빅텐트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열려 있는 후보가 누구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심과 이제 민심이 판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한동훈 후보의 이런 부분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강과 4강과 2강까지 올라오면서 사실은 4강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4등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들어온 거를 보면은 아마도 한동훈 후보는 적어도 3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3위 이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한번 2명을 이제 추스리는 2강에 또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저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사실 당이 좀 갈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탄핵 찬성과 반대를 전부 다 한 바구니에 담아서 포용하는 네. 그런 이제 당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 생각해요. 그러지 않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결선까지 올라오기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이 열려 있는 유연한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곧 이제 그 한덕수 이제 후보죠 지금은. 네. 한덕수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대선 행보에 맞춰서 같이 빅텐트의 구상을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빅텐트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빅텐트가 돼야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다리고 있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빅텐트가 이재명의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일부는 영향을 주겠죠. 근데 제가 왜 선뜻 말씀을 못 드리냐면은 빅텐트라고 하는데 빅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스몰 텐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문수, 한동훈 후보 어느 분께서는 되시겠죠. 마지막에 되시겠는데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그 이제 후보의 지금 지지율을 전부 다 정말 고스란히 그대로 플러스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50% 박스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몰 텐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제가 다른 방송도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빅텐트인지 스몰 텐트인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후보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그 대선 후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읽혀졌습니다. 제가 읽은 겁니다. 이거를 뭐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근데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도 처음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거부를 하다가 중간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는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뉘앙스가 좀 나오고요. 김문수 후보는 적극적인 단일화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종 2인까지 되니까 지금은 유보나 아니면 모호한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단일화, 빅텐트든 스몰텐트든 단일화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기탁금이 1억이지 않습니까? 기탁금까지 내고 이렇게 토론회를 걸쳐서 최종 1인이 됐는데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후보가 그냥 대선 후보가 거의 당대표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부에서 온 그것도 내란 정권의 2인자였던 사람을 같이 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 제가 후보라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철학을 더 국민들께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오늘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의힘이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이 빅텐트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빅텐트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걱정하는 그리고 아주 작게 평가하는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가장 까다로운 경쟁 후보가 아닌가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 뭐 일극체제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수월하게 일극체제로 대선까지 되면 좋겠지만 지금 돌아간 상황을 보면 그러지 않고 굉장히 험난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고민도 되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내란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란은 헌재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 선포했을 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탄핵안이 인용된 겁니다. 내란에 대해서 전혀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이제 내란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도 이제 시작되는 상황인데 아직 확정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 내란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이재명 후보랑 가장 대비되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과 지금 싸우려고 합니다.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싸우려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반면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예전에 DJ 때부터 대통령실에서 경제 수석을 하면서 IMF를 극복해왔고 국무총리 시절에는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통상 외교, 통상 정책에서는 가장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진 시장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신경 쓰이죠. 자기는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장 반대 끝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걸 역설적으로 오히려 자꾸 폄하에는 아무것도 아닌 스몰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겠는가. 국민들은 아마 이런 부분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뭐 드라마에서 감이 들어간 것을 보고 무슨 맛이 나느냐, 간맛이 납니다. 그래서 왜 너는 이 맛을 느꼈느냐? 아니 간맛이 나니까 간맛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는 그런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텐트가 작으니까 작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 분을 다 합쳐도 작으니까 작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럼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뭐 지금 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람이 위헌 내란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물론 내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이재명 대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른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사법 리스크라고 운운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리다. 마지막으로요. 한덕수 이제 후보가 그 미국과의 관계를 말씀을 네. 하시는데 스콧 비세트 재무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후보 측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 선거에 이것을 캠페인하기 위해서 이 협상을 빨리 하려고 한다. 근데 이 협상에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콧 그 비세트 재무장관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조선기술협력 있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 있고 그리고 미국의 LNG를 수입 확대하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관세면 관세만 놓고 원포인트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것까지 다 미국에 다 퍼주고 다 열어놓고 협상하자. 어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모릅니다. 다 비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덕수 후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제가 네. 말씀드리면 지금 이경 전 대변인께서 어쨌든 본인으로 말을 딱 마지막으로 끝내고 항상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발언 횟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쌓이면 네. 근데 네, 그거는 좀 말씀 정리를 안 좀 하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까지 하고 끝을 내야지. 네, 네. 그게 끝까지 계속 넘어가버리면 결국은 토탈하면 제가 횟수가 발언에서 좀 줄이겠습니다. 줄어들기 네, 때문에 말씀해 공정하지 주세요. 않다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네. 방금 아까 이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1심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하고요. 3심 대법원 가서 유죄 취지로 내려버린 파기환송식 내려버린 거하고 정확하게 동등하게 비교한 거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죄가 되는 게 확정된 거죠. 유죄가 확정인데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언제 유죄로 확정하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1대1로 비교한 것은 이제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파 선동가 레프트 파이어 윙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그동안 정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왼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그런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뭔가 이재명 후보는 반시장주의다, 친중이고 친북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북한에다 800만 벌 준 걸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런 생각입니다. 외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적대적인 국가인 북한에다 왜 도대체 800만 벌을 줬을까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해를 도저히 못합니다. 유엔에서 결의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수출하지 말자 각종 규제가 있는데 그걸 어기고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제형사재판에 걸려들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해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버리면 체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유엔 규제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당선되더라도 3개월 내에 내려올 수 있는 후보이다. 그리고 당선되더라도 유엔에서 유엔 어떤 규제 의정 협약을 어긴 그 혐의로 해외에 나와서 잡힐 수도 있는 그런 황당한 상황까지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뭐 40%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4월 28일입니다. KBS가 한길 리서치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3,000명의 대상으로 해서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받은 지지율이 42%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 전체와 한덕수 권한대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후보 이 범보수를 다 합하면 41%입니다. 그러니까 빅텐트를 자꾸 스몰 텐트로 얘기하는데 42%인 이재명에 맞서는 텐트가 41%라고 하면 그게 스몰 텐트입니까? 마음대로 이제 본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수치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빅텐트 코멘트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발언 듣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경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외신 얘기는 죄송합니다. 외신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매주 외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아닌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의 후보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저런 철학을 가진 후보구나, 저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조차도 이재명을 그동안 비판했던 사람들조차도 직접 만나서 경제에 대해서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푹 빠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을 평가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 내가 살아갈 나라, 나의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 앞으로 5년 동안 어느 정도 기반을 튼튼히 만들고 우리나라가 K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 나가게 만들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관점을 가지고 만약에 보신다면은 그가 가진 철학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은 잠깐 접어주시고 객관적으로 봐주시면은 아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경제를 정말 살릴 후보, 경제를 정말 살리고 내가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은 누구인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바로 대변인 들어볼까요? 네, 방금 이제 보수에 있던 계신 분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가서 이제 지지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불러주면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농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건국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일반 다수 의견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77%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의 이념을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가야지 나라가 부국이 된다라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어렵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부국의 과정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국의 기틀을 다져서 어렵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1950년대 50달러였던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지금 36,000불에 이르렀고 내후년에 4만 불 시대를 열게 된 상황입니다. 세계 10대 경제가 됐고 G7을 곧 들어가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우리나라 정부 많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똑같이 힘을 모으자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사회 경제주의로 돌아가자 또는 기업이 어떤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뺏어서 배당을 하자. 국토도 우리나라도 할당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반시장적이고 자유시장의 어떤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 동력에 결코 좋을 리가 없다. 중국의 모델이나 북한의 모델로 그런 방식의 어떤 사회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과연 어떤 시대로 갈 것이냐, 미국을 모델로 해서 갈 것이냐, 중국을 모델로 해서 갈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두 분의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경 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